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그 BM 도시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범식입니다. 네,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하는 자료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좀 만들어 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내용이 뭔지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설명드리면 법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흔히 우리가 아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그때 이제 이 소규모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된 것들을 법을 따로 이제 특례법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요 내용,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흔히 말하는 도정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통일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우리 저층 주거지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중심지의 업무나 상업 건물 이런 것들, 우리 말하는 중구나 종로에 지어진 오피스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을 그냥 어차피 이게 다 재개발하는 방식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통일돼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됐고, 그렇게 이제 기존에 한 5개 정도 있던 것들을 한 3개 사업으로 전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만들어지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빈집 정비 사업, 자유주택 정비 사업,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별도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도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흔히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모아 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사업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굉장히 큰, 313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시 저층주거지가 131km 되는데, 그 중에 87%,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크게 이제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실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몇 프로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재개발 일반적인 대규모 철거 사업이 될 수 없는 재개발 불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짓는 방식이 기본적인 시점이 오랫동안 다 완화를 해줬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도 완화해주고 필로티도 완화해주고, 그렇게 완화해주면서 이 노후된 주택을,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령이 이제 변경되면서 이 빌라 같은 걸 지어왔는데, 그렇게 동네가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한 피치들은 사업이 돼서 나쁘지 않았지만, 동네 단위로 보니까, 기반시설이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밀도만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새거가 됐는데, 동네는 더 낙후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간헐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저층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또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올라갔지만 실은 기반시설인 도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없이, 그래서 소방차 도로나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재건축,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제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 이 두 가지를 좀 적정하게 두 가지를 좀 좋은 장점들만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피치, 2피치, 3피치 해서는
실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수 없죠. 지하 주차장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동네 길이 되게 삭막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또 굉장히 건폐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녹지 공간, 이런 공간들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도 250%고요. 그죠? 아파트 단지도 250%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세대 주택도 250%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250%는 모아서 효율적으로 짓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외부에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녹지 공간, 공원 공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 같은 용적률임에도 불구하고 빌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서울시에서 고민하다가 이런 제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래서 새로운 정비 방식은 이런 노후주택을 좀 양질의 주택 공급. 아무래도 이 빌라라는 게 빌라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이 빌라가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급 주택이야 단독주택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빌라라는 게 기본적인 주택의 품질이 조금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고질적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이런 녹지나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휴게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다른 것들이 다른 방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큰 철거 사업은 재개발 사업 이렇잖아요. 5만, 7만 그 동네를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일소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전면으로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동네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그 동네를 다 허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가로나 도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좀 받아주면서 이것도 순응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제 도입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 모아타운이 이제 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아주택 제도화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 이 모아주택 도입을 통해서 이 일정 부분 필지들을 좀 적정한 지하주택이 나올 수 있는 필지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이 모아주택의 사업의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좀 규모 있는 블록 단위의 사업뿐만 아니라, 한 600제곱미터 내외 자유주택 정비사업, 또 큰 단위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모든 것을 이제 모아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원래 처음에 2018년도에 법령 개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이제 법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점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좀 동네에서 차원 보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반시설이나 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좀 마을을 좀 만들어 보자는 개념으로 그때 법령이 하나 또 만들어지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일대를 좀 동네 단위로, 그러니까 사업 단위가 아니라 동네 단위로 좀 묶어서 조금 기반시설 정비와 또 그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방향이고요. 지정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의 동네, 조그만 동네 정도 사이즈, 한 250에서 250 정도 되는 정도의 동네 단위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은 노후도가 50% 이상. 노후도도 조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후도를 계산할 때 30년 이상 있게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이름이 이제 서울시에서 브랜드를 만든 건데, 그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후도를 좀 더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만 되면, 그래서 아마 강북구 전체는 어느 지역이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 요건은 되는 거라고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가는 노후도 50% 이상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됐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주택 정비 사업을 사업 시행 면적이 만을 못 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과 대규모 정비 사업을 구분 짓는 좀 숫자적인 면적 기준은 대부분 만입니다. 만을 넘으면 일단 좀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보는 거고, 만 미만을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했는데, 뭔가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규모에 대한 좀 확충을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할 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좀 계획적 관리를 하는 지역이니까 좀 사업 단위를 2만 제곱미터까지 좀 확대해 주자. 그래서 사업 시행 면적 2만까지 좀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규모처럼 큰 단위로 할 수 있게끔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요건이라고 해서 가주택 정비 사업 하게 되면 딱 이 사면이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면하고 딱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공고해서 먼저 수립을 하니까 이런 가로 요건에 대한 완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화돼서 굉장히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1종이나 2종 용도 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부분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 지역 상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일종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하면 1종은 대부분 2종으로 갖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종에서는 공동주택을 못 짓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2종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이제 공감대가 쓰는 것 같은데, 2종에서 3종 가는 거는 또 2종 7층도 있고, 그냥 2종도 있잖아요.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는데, 2종 7층은 거의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2종으로 간주를 했으니까 별도의 이런 승부담이나 등한 요건 없이 2종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딱 정량적 요건은 아닌데, 어떤 데는 해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제가 이제 실정해보니까. 근데, 어떤 또 서울시에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는 기본 요건들이 있어요, 실은. 예를 들면 내가 2종인데, 2종 땅이 3종과 연접해 있고, 앞에 도로가 일정 부분 또 큰 도로가 면해 있고, 어떤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지 3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일단 용도 지역 상향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점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검토 법인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좀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30만 제곱미터라고 해서 좀 더 우리 사업 대상지보다 크게 큰 좀 그 단위에서 이 지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아까 얘기했던 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아주택.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하나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지정해주는 관리 단위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모아주택이라는 건 그 안에 사업 시행, 실제 사업을 하는 시행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바뀐 거는, 옛날에는 이제 사업 시행 구역을 기반시설까지 포함한, 예를 들면 하나의 우리 사업을 하면 일정 부분 공원도 되고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 전체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가, 최근에 이제 또 법령이 개정되는 게 그것도 좀 완화를 해줘가지고 기반시설 같은 거 빼고 실제 획지,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을 짓는 획지만 2만 제곱미터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또 완화를 일정 부분 해줬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10% 이상 또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결국 또 사업의 단위를 좀 최대한 확보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방향이, 정책적 방향이 뭔가 좀 단위를 너무 작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위를 일정 부분 좀 규모 있게 해가지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2만 제곱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만 제곱미터가 100 곱하기 100m 곱하기 100m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100m, 100m 엄청 크잖아요. 실은 작지 않은 단지입니다. 근데 2만 제곱미터는 이 축구장이 2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수로 따지면 한 5, 600세대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처음 치즈랑은 조금 계획적으로는 치즈랑은 안 맞아도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이 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지 2만 정도 되면은 꽤 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커지면 재개발 사업과 차별성이 없잖아요. 근데 재개발 사업하고 모아 주택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이 있겠는데, 용적률 체계, 사업이 진행되는 체계, 엄청나게 모아주택은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용적률도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면 재개발 사업하면 뭐 도로도 확충해야 하고 공원도 내야 하고 뭐 그런 기본적인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흔히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이라 하잖아요. 정비계획,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뭐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인가 단계, 뭐 관리 처분 막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 수밖에 없는 사업 방식과 다르게 모아주택은 뭐 이런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제 공공에서 지정만 해주면 되게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좀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개발 사업과 뭔가 달라는 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거를 보냐면, 이런 기존에 있는 가로등, 그래서 기존에 이런 메인 가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그 가로는 좀 없애기가 힘든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뭐 그런 거 안 보고 딱 뭐 6만이든 8만이든 크게 지어지면 안에 있는 가로들은 다 무시하고 다 그냥 철거해서 하는데,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메인 가로에 대해서는 폐도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폐도를 못하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유교의 가로, 뭐 보행이 많이 되는 가로는 뭐 예를 들면 폐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가던 길을 없앨 수는 없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획지에 들어가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뭐 공공보행 통로나 보행 통로를 계획을 통해서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한 단위가 사업 단위로 돼서 딱 막아버리면 이렇게 이 보행이 끊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개발 사업과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은 다른 게 이 기존에 있는 보행 가로나 도로들을 최대한 순응하면서 좀 존중하면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단지 같지만 뭐 이런 도로들은 폐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유지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보행 통로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사업 단위가 한 단위, 뭐 두 단위, 세 단위. 그 대신 이런 단위들이 단지 간에는 좀 통합할 수 있게. 여러분도 뭐 강북 번동이 최초 사업 모아타운으로 한 시범한 지역이 강북이잖아요. 강북 번동. 그런 것도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뭐 대규모 단지잖아요. 근데 그게 5개의 사업 시행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5개의 사업 시행구역. 그래서 5개의 조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계획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각 조합 간의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하 공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지하 공간을 같이 쓰거나, 뭐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의 시공사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5개의 조합이 5개 사업 시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하나의 단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근데 그거의 전제는 실은 뭐 강북번동은 굉장히 좋은, 되게 좋은, 운 좋고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조합들이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전제도 돼야 하는 거고, 또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다른 데 해보면 이렇게 같이 짓는 거에 대한 큰 취지나 방향은 공감을 하는데, 다 조합 여건마다 다 틀리다, 이해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실제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동시에 좀 같이 하게 되면 모아타운이 가지고 있는 조금 소규모로 하는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 모아타운 내에는 단순하게 다 아파트 단지만 짓는 게 아니라 뭐 자유주택 모아도 할 수 있고 일부는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혼합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비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소규모 정비 사업 방식을 좀 동시에 같이 그리고 일부는 여기는 다 뭐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는 그냥 존치도 있어요. 존치는 그냥 필지별로 관리하도록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 새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양호한 건축물이 있다. 이거는 관리 지역 내에는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들을 굳이 철거 같이 사업 단위에 놓지 않고 그냥 관리 지역 내에 계획적 관리 정도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건축 행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잖아요. 실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모아타운은 법적으로 실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건 없습니다. 딱 권리 산정일 기준이라고 해서 권리 산정일 기준일만 딱 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건축을 신축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모아타운을 약간 재개발 사업 같이 이해를 하셔서 뭔가 재산권에 많은 억제를 한다고 이렇게 느끼셔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모아타운은 재산권을 이렇게 누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혜택만 일단 주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모아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단지와 다르게 가장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약간 디자인적인 거 부분 하나하고 가로하고 어떻게 조금 뭐 대응을 하느냐 가로 이렇게 대응형이라고 이렇게 전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블록 단위의 뭐 개발 이렇게 표현도 써요. 그래서 가로와 어떻게 단지가 대응을 잘 할 거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 하시는 이제 우리 현업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건축사무소가 건축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건축사 사무소 건축 설계를 한다고 다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근데 이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 유형이 아니라 좀 더 가로에 대응하면서 또 가로에 좀 어떻게 보면 오픈된다고 하네.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이런 우리 그 가로하고 단지가 만나는 데는 기본적으로 녹지를 통해서 약간 차폐적으로 만들잖아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모아주택은 이 가로에 일정 부분 뭐 공동 이용 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는 상가나 그래서 이 가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가로 활성화나 뭐 이런 내용 계획적 개념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뒤에도 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그래서 똑같은 층수를 반복적으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좀 중층과 저층, 고층이 조금 경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조화롭게 좀 만드는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좀 심의 때 통과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심의 때 굉장히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공공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모아주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용적률이나 또 사업 방식이나 그럼 그런 거에 대응하는 일정 부분 시가 요구하는 기준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의 장점을 숫자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충 용적률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종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종으로. 일단 원래는 재개발은 우리가 지금 모아주택은 우리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서울이 용적률이 200%잖아요. 200%. 3종이 250%잖아요. 조례에서. 근데 이제 법적 체계가 보면 국계법이라고 해서 국계법에서 정한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맥시멈은 250%입니다. 250%. 근데 이제 조례에서 서울시에서
250%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에서 200%로 정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 오늘 서울시는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00%로 관리할 거야. 그래서 200%가 이제 서울시에서 2종 일반 주거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3종은 법적으로는 300%가 맥시멈입니다. 300%, 국회법에서는 300%지만 서울시에서 250%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밀도를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00% 스타트하지 않고 10%를 낮추고 190에서 시작을 합니다. 190%에서 기준 용적률이라 하고 10%는 일정 부분 계획적인 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10%를 주는 방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하는데, 모아주택은 기본적으로 2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0%를 그냥 줍니다. 조건 없이 200%를 주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적 상한이라는 250%. 재개발 사업도 200%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190, 200 간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원, 도로, 시설 이런 걸 기부 체납하잖아요. 그러면 기부 체납하는 거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230% 될 수도 있고 250%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찾아갈 때는 내 땅을 주는 거예요. 내 땅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면 내 땅이 100이면 예를 들면 용적률 200이면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한 250% 용적률을 가져가려면 내 땅을 한 25 정도, 20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 숫자 정확하게 제가 예를 들면 설명드리면 20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적률은 250%인데 올라갔지만 내 땅이 20%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모아주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250%까지 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매입형 임대주택을 해서 이걸 기부채나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사주는 임대주택, 그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매입형 임대주택을 20%, 전체 용적률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숫자로 따지면 200%까지는 일반 분양분이고 50%에 해당하는 거를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250%까지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우리가 파는 거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재개발 사업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내 땅을 내놓지 않고 250%까지 갈 수 있고, 임대주택도 매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개발 사업은, 제가 재개발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숫자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또 재개발 사업도 정비계획을 많이 수립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모아타운을 한번 비교를 숫자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재개발 사업은 또 재개발 임대 의무 임대가 있습니다. 재개발 의무 임대는 15%를 무조건 의무 임대를 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에 기존에 이제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왜 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조금 많이 샜는데, 여러분들 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공공이 못 살게 구냐고 따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면,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은 이제 공공 사업이라는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0% 동의해서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죠? 법적으로 이제 모아주택은 80% 동의지만 재개발 사업은 75%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75% 동의하면 25% 반대하는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열어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법적으로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민들은 이게 혜택인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하게 엄청나게 무수부리의 권한을 준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니들이 일정 부분 이런 거는 공공성 있게 해야 한다는 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도 확충해야 하는 거고, 또 세대수의 일정 부분만큼 공원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또 그때 사업할 때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공공시설도 좀 제공해야 하는 거고, 그런 요건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임대, 의무 임대라고 해서 법에서 15%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15% 내놓는데 그거는 기부채납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땅 지분과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그 사오는 가격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 분양가, 우리가 이 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의 45%?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죠. 손해보고.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그 15%까지 내면
하여튼간에 재개발 사업은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리한 사업이다. 근데 뭐 재개발 사업이 가지는 또 장점이 있죠. 굉장히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단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종에서 3종으로 잘 안 보이시는 용도지역 상향이 되면 어떤 거냐면 그냥 뭐 개략적으로 이해하시면 3종 아까 25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법적 상한은 300%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맥시멈이 이제 이 캡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대신 200에서 250%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여러분들은 뭐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2종에서 3종 올라가면 50%라는 게 증가되잖아요. 예를 들면 2종이 3종 50%가 증가되니까 50%에 증가되는 거 반, 2분의 1. 이거는 기부 체납하는 임대주택. 그냥 줘야 돼요. 기부 체납해서 임대주택을 줘하는 거고 반만 가져가는 겁니다. 반만 일반 분양분.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25%가 생기니까. 그죠? 그 대신 이제 주니까는 건설비도 줘하고 땅값도 줘야 하니까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좀 이익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대신 나빠지는 게 하나 있죠. 밀도가 올라가면 뭐 단지의 주거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주거 환경이 조금 그래도 밀도가 낮은 데보다는 좀 열악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250%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또 이제 300%까지 가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입형 임대주택을 내는 거고, 거기에 일정 부분 뭐 우리가 필요하면 기반시설을 내면 조금 더 플러스 해주는, 대부분 이제 300%까지만 갑니다. 300%까지만 이렇게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용도지역 상향하는 게 무조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주민들한테.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해서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용도적 상향되면 조건도 많이 붙어요, 실은.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100% 좋은 것만 아니라고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수는 굉장히 완화됐고, 아까 뭐 개발 사업 노후도도 뭐 설명 안 드렸지만 이 67%인데 서울시는 또 10%로 완화해줬어요, 조례에서. 그래서 노후도를 57%까지, 거의 노후도는 안 보는 거죠, 실은.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또 노후도도 20년이기 때문에 뭐 강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사업 요건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수 완화는 2종 7층인 지역은 원래 10층 이하였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평균 13층. 그러니까 평균 14층이라는 거는 동이 뭐 5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20층 지을 수 있고, 하나는 뭐 8층 지으면 뭐 평균 지으면 13층 나오듯이 이렇게 충수를 다양하게 하되 최고 충수는 좀 완화해주고, 그 대신 이 전체 이 단지의 이 충수의 평균적인 게 13층으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그 대신 제2종은 옛날에는 15층 이하로 좀 규제를 해놨는데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서 일부는 뭐 25층도 가고 20층도 가고, 근데 그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딱히 몇 층으로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이 동네의 분위기를 봐서, 뭐 동네에 뭐 다 저층만 있다 근데 거기에 뭐 40층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충수 제약은 없지만 우리가 이 지정을 누가 서울시가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정해 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모아주택 간의 사업 단위 간의 합청이 돼서 지하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는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아까 폐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는 도로는 유지하되 입체적 결정하되 밑에 주차장은 단지 간에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여건을 좀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건축구역을 통해서 이 단지 간에 이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주택 관리를 우리 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를 또 단지별로 두면 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혜택되는 부분이 하나가, 원래는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대부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모아타운, 뭐 소금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런 것들은 좀 이 사업의 활성화나 주민들의 조금 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비를 좀 일정 부분 지원, 최대한 375억 원까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겨나는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정비에 대한 비용 등을
좀 공공에서 좀 대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가 원래 우리가 저층주거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층주가 가지고 있는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동네를 좀 기반시설을 좀 조금 뭐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런 혜택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 사업은 뭐 평균 8년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10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및 구역이 지정되어야지 추진이나 조합이 설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활동하는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돼도 뭐 연봉 받아서 조합도 설립하고 그러잖아요. 설립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근데 재개발 사업은 공공에서 재개발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줘야지 그다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라는 게 지정하려고 하면 신속통합계획 신청,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하는 수립 기간 빼고 그거 포함해서 신청하는 기간까지 생각해보면 최소 2.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2.5년. 왜냐면 제가 정비구역을 지금 뭐 중랑구 몇 개 하고 있는데 빠르다 되게 빨리 한다 해도 2년인 것 같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했는데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이제 정비구역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니까 이게 되게 빠르다고 해서 그것도 한 1년 8개월, 1년 10개월 걸리니까 대충 2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이나 조합 설립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난 다음에 뭐 통합심의, 이제 사업시인가 전에 이제 건축 통합심의, 그 다음에 사업시인가 내는데도 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관리처분, 일반 분양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종전자산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처분인가라고. 뭐 그것도 또 1년, 1, 2년 뭐 걸리는 것 같고, 2주 착공.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모아타운은 이 정비계획이나 구역 지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리적으로 지정하는 건 물론 이제 구에서 하지만 그것도 뭐 10개월 안에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비계획 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과 통합심의 사업시인가가 거의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합 설립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관리처분 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거의 사업시인가에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2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2단계가. 그러니까 정말 좀 뭐 주민들이 갈등만 없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4년, 5년 내에 이주민 착공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1년 내에 다 끝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사업이 빨리 되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드는 운영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홍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아타운 추진 절차를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공모하는 사업.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일정 부분 자치구에다가 조금 이거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자치구에서 어느 지역은 모아타운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시에다가 공모하는 기간에 이제 신청을 시에다 합니다. 시에다가 이제 자치구가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춰서 시에다가 이제 공모를 신청하면 시가 사전 검토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모 결과를 발표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신청해주면 그때는 사람들이 모아타운이 뭔지 잘 모를 때니까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이점도 알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많이 걸러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사업 시행이 좀 어려운 지역들은 조금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내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과 나오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 고시를 하게 돼 있고, 자치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길게는 한 10개월 내에 같아요. 10개월 내에 관리계획 수립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된 게 주민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 재건축 사업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할 때 다 주민들이 돈 모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나는 우리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규합을 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가지고 수립 범위를 주민자치구에다 우리 주민제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면 자치구가 서울시에다가 사전자문이라고 해서 자문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지역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주민 제한이 가능한 지역인지 안 가능한 지역인지를 결과를 이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가 이제 하나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뭐 조금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이 원래 옛날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같은 게 있으면 또 주민 제한을 하는 지역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신청만 하고 관리 계획을 공공의 재원으로 공공이 돈 들여서 이제 하는 거고 주민 제한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돈 재원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거기까지만 하면 뒷부분은 비슷합니다.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라는 게 일단 이제 어떤 뭐 저희 같은 용역사겠죠. 뭐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절차, 뭐 연락공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서 협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것도 뭐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도로과, 공원녹지과, 여러 상하수도과 이런 과가 있잖아요. 그 사업 부서에서 또 관련 의견 성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통합 심의를 올려서 관리계획을 받는 단계를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소요가 많이 되는데 지금 모아타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 측면이다 보니까 이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요건만 잘 갖춰오면 시에서 웬만하면 좀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계속 때때로. 뭐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재개발 사업 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전혀. 그래서 또 시대가 바뀌니까 또 지금은 또 재개발 사업 해주려고 엄청 또 열심히 해주고, 또 이 시대가 또 언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뭐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때 잘 하는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줬을 때 그걸 타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빠르다. 근데 정책과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안 맞으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건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강북구 사례인데, 여기도 가로주택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가로들은 다 잘 정리되어 있는 지역 중에 일부를 강북 번동이라는 지역을 사업을 한 겁니다. 보시면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데인데, 여기는 크게 틀을 보면 메인 가로는 좀 살려두자. 그 다음에 우위층과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단지 간에 기존 도로는 없애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 그리고 이때 할 때는 대부분 이제 10,000 미만 정도, 10,000 좀 내외 정도로 사업 단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만 제곱미터를 할 수 있어도 기존의 사업 단위를 가주택 정사에 거의 10,000 미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이제 조직들이 어떻게 하나 준비단,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결성이 되면 그 사업이 통합해서 가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그 단체 간에 같이 협업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계획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중랑구 사례도 비슷하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주가로, 커뮤니티, 공공보행 통로,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으면 크게 5개 사업 단위지만 이 계획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크게 보면 하나의 큰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모아타운 계획의 좀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시흥상도 저희가 한 계획인데도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에서 가장 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 단위를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지되면 안 되는 도로를 딱 정리해주는 게 있어요. 그죠? 공간 구조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하게 되면 앞에 이런 우리 다 6m, 4m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없애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은 또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대부분 국공유지잖아요. 그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어디다 배치할 거냐. 그 모은 국공유지를 일정 부분은 도로 확보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남으면 그걸 공원이나 어떤 공공시설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공공에서 먼저 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메인 도로는 6에서 8m로 확보하겠다. 여기 있는 공원은 이 코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원에 하겠다. 그 다음에 단지 간에는 합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6m 이상 확보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공공에서 이렇게 먼저 수립해 놓으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각 사업 단위, 시행 단위들이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북 번동처럼 운 좋게 한꺼번에 다 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조금 시차적을 두고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한 10분 정도, 좀 말이 길었는데,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받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